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제 네 번째 장이죠.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 모형은 경제학의 근간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모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와 공급만 잘 이해하면 경제학의 뭐 70% 이상, 80% 이상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사실은 복잡하지 않고 상당히 직관적인 모형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분량은 좀 되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시죠. 직접 수요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까지 우리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잠깐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게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배웠죠. 기본 원리 교과서마다 좀 많이 다르고 여러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간단히 두 개 또는 세 개로 나눠서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최적화죠. 최적화. 각각의 개인의 소비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각각의 생산자들은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네,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만나게 되면 균형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기본 원리로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균형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했었죠. 가장 제가 경제학을 잘 반영하는 한 단어를 꼽으라면 균형을 꼽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못해서 단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어, 계량입니다. 계량. 뭐 인필릭스라 그래서 통계학적인 도구를 가지고 경제학을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계량 경제학의 어, 뭐 도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량 경제학적인 도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근데 얘를 왜 기본 원리에 포함시키느냐? 요새 우리 빅데이터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요 데이터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증명하지 못했던, 설명하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의 주장들을 뒷받침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요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던 최적화, 개별적인 각각의 최적화들, 효용 극대화, 뭐 비용 극소화, 이윤 극대화 이런 극대화 문제를 푸는 거. 각각 개별 경제 주체들은 각각의 자신들의 목표를 가지고 최적화를 하려고 의사결정을 한다. 경제적 의사결정을 한다. 그런 게 이제 경제학이 굴러가는 경제학이 설명하려고 하는 각각의 주체들, 각의 행동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균형이라는 게 그 각각의 원리들을 각각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모여서 수요를 형성하고 시장 수요를 형성하고 시장 공급을 형성했을 때 시장에서 만났을 때 각각은 각각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사회 전체 또는 뭐 경제 전체적인 후생을 극대화한다든가 이익을 극대화한다라는 균형점에 이르게 된다라는 측면의 얘기로 기본 원리로 다루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최적화 균형 이면의 문제로 어,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분석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모형을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과연 그 모형 중에 예제가 무엇이 있을까 해서 우리 두 가지 모형이죠. 경제 순환 모형이랑 어, 생산 가능 곡선을 이용한 생산 가능 곡선 모형 뭐 이렇게까지 쓸 수 있겠습니다. PPF로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그래서 PPF로 썼었고요. 이 생산 가능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뭘 살펴봤느냐? 교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역을 통한 상호 이득, 이익 뭐 요거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국제 무역에까지 이 원리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어떤 식으로 국제 무역의 방향이 결정되는지, 어떤 상품을 특화하고 어떻게 각 국가들은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 이제 그다음 우리 모형에 대한 고민의 다음 버전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이 내용은 우리가 최적화했던 부분이랑도 연관이 있을 거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되는 균형이라는 이 두 가지 기본 원리를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했던 경제학 모형 아니면 이제까지 했던 모든 시간들의 경제학에 대한 설명들이 여기 다 녹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 뭐 이런 얘기는 흔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잘 들을 수 있는 얘기고요. 어 고점에 맞춰 가지고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가장 중요한 모형이고 또 가장 많이 쓰이는 모형이고 또 다른 경제학적인 세부적인 논의에서도 요 원리만 잘 적용하면 이해가 아주 쉽게 되기 때문에 요 이번 장 특히 집중해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은 경작자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다. 네. 거의 뭐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면 경작을 거의 다 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 경제 체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뭐 시장에 대해서 한번 또 정의를 내려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시장에서 만나서 결국은 균형을 발생시키고 균형에 다다르게 되는 그런 하나하나의 구성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다. 경쟁 시장에서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상호작용하는 행위를 수요와 공급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짤막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각각은 뭐 지금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어디서 실현될 수 있다? 시현될 수 있다? 그럼 뭐 시장이죠, 시장. 그래서 시장 자체에 대한 연구도 수요 공급이 항상 언급될 것이고 수요 자체, 소비자의 행위를 집단적인 소비자의 행위를 뭉쳐서 합산해서 수요를 시장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고 각각 개별 생산자의 행위들 그다음에 그 결과들을 합해서 시장 공급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것들을 수요 공급의 방식으로 아니면 그거와 비유되는 표현으로 바꿨을 뿐이지 기본적인 모형, 경제학의 모형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다른 강론들에서 바라볼 경제학 모형들의 수요와 공급 모형의 그 틀을, 그 기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시장에 대한 정의. 여러분 딱 시장이라고 들으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났습니까? 저는 뭐 시장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농산물 시장 뭐 제일 먼저 떠올려 농산물 시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에 가서 파도 사고 마늘도 사고 배추도 사고 뭐 그렇게 어떤 물건을 소비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오는 곳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시각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난 소비자, 소비자. 항상 소비하려는 욕구와 항상 소비하려는 소비 선택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뭐 CEO라든지 뭐 이러면 생산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개인적인 어떤 경제 활동 그러면 소비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럼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시장이라면 확 떠오르는 거 생산물 시장, 농산물 시장, 농산물 시장이죠, 농산물 시장. 물건을 사러 가는 데죠. 근데 그게 시장을 대변할 수 있느냐? 시장이라는 건 농산물 시장만 시장이냐? 뭐 벼룩 시장도 시장이 될 수 있고. 요즘은 학생들이 이런 얘기하면 가장 아주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럼 쿠팡은 시장이냐? 이런 거. 실물적인 어떤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온라인상에 있어요. 그런데 쿠팡에 가서도 우리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 쿠팡에 가가지고 뭐 광고도 올리고 해서 자기 물건들 팔죠. 그리고 거기 가갖고 우리 리뷰도 보고 뭐 다르게 바라보면 플랫폼입니다. 네,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호작용을 더 원활하고 더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어떤 플랫폼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어, 그렇지만 그 플랫폼 자체도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장을 과연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건 구성에 대한 측면에 더 목표를 맞추고 설명하고 있죠. 소비자와 생산자들의 모임. 얘네들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시장에 가면 생산자도 볼 수 있고 소비자도 볼 수 있다. 뭐 물질적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우리가 시장이라고 정의하는 어떤 그 곳, 그게 뭐 비유된 곳이라고 할지라도 온라인상이라고 할지라도 버추얼한 곳이라도 할지라도 소비자가 있어야 되고 생산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모임에 대한 초점을 맞춰져 있죠. 그러면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구매자들, 수요자들, 재화에 대한 수요를 결정한다. 어떤 원리로? 효용 극대화. 행복을, 나의 만족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수요에 대한 선택을 할 거다.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판매자들, 자기네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화의 공급을 얼만큼 할 건지 결정할 거다. 여기서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사람들의 모이는 그 자체, 구성 자체에 대해서 목표를 맞췄다면 저는 좀 더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뭐냐?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곳? 네, 이것도 구성에 좀 더 맞춰져 있는 정의라고 볼 수 있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곳. 네. 근데 여기에 조금 등한시되고 있는 게 뭡니까? 거래입니다, 거래. 거래가 일어나는 곳. 네, 그래서 뭐 영어로 제가 강의하면 the place where trade happens. 거래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 거래의 주체들이 누가 될 수 있냐? 네, 수요와 공급, 수요자, 공급자가 생산자, 소비자. 네, 이렇게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니까 다른 말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곳.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서 거래를 하는 곳. 거래가 일어나야 균형 거래량, 균형 가격이 결정되죠. 거기서 우리가 균형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서 시장 균형을 또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균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더 강조하지만 균형을 목격할 수 있는 곳, 균형을 볼 수 있는 곳, 그것을 시장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구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줄 수 있고 장소에 대해서 맞춰줄 수 있고 뭐 지금 사회에서 지금 상황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쿠팡 같은 곳은 사실은 뭐 물리적인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장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좀 너무 지나친 제약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꼭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더라도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서 거래가 일어나는 곳을 우리는 시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보려고 하죠. 근데 그 분석 자체, 그 이론 자체는 정말 여러 가지의 가정을 바탕으로 지어져 있는 하나의 큰 집, 단단한 집,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첫 번째, 뭐, 가장 크게 뭉뚱그려서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말하는 지금 수요와 공급 모형, 이것은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 우리가 바라볼 거다라는 가정을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수요 공급, 그리고 다른 뭐 상황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수요 공급, 거기에 어떤 가정, 어떤 것들을 먼저 그냥 이렇다고 치자라고 정하고 있는가? 그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완전 경쟁 시장,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네, 이거를 참 예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 시장을 아주 전통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완전 경쟁 시장이 가져야 되는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판매되는 재화들이 동질적이어야 한다. 똑같아야 한다. 뭐 영어로 얘기하면은 homogeneous라고 합니다. 동질적인 상품, 동질적인 상품. 어, 그래서 동질적인 상품이 요새 이제 뭐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자동차, 각 회사마다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 어떡합니까? 각 생산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와 다릅니다. 광고를 하죠. 어떤 시장에서 당신이 광고를 본 적이 있다.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그 상품 자체는 완전 경쟁 시장에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전부 다 동일한 동질의 상품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쌀이다 그러면 쌀이고 물이다 그러면 물입니다. 요새 파는 물 중에 생수도 있고 스파클링 워터, 탄산 들어있는 탄산수도 있죠. 그 전체를 너무 크게 범위를 잡다 보면 아니면 세부적인 항목을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다 보면 동질적인 상품이 아닌 경우를 발견하게 되죠. 농산물도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농약 안 친 농산물 시장은 따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아주 큰 범죄 농산물 시장 얘기하면 쌀은 그냥 쌀이고 물은 그냥 물이고 보리는 그냥 보리고 밀은 그냥 밀이고 이런 측면에서 판매되는 재화들이 동일하다고 보면 가정할 수 있다면 완전 경쟁 시장으로 어 간주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소비자와 판매자가 매우 많아서 개별 소비자나 판매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모두가 프라이스 테이커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참여하는 그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공급자도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공급자끼리 어마어마하게 경쟁을 한다 이거죠. 소비자들도 '내가 안 사면 가격이 떨어지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소비자들, 이 물건만 만들어 놓으면 당장 팔 수 있는 다른 소비자들이 밖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개별적인 어떤 경제적인 선택이 시장 균형 자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거를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와 판매자가 조금만 있다면, 그럼 판매자가 하나 있는 경우 뭡니까? 독점이죠. 독점과 완전 경쟁 시장, 시장 구조 관점에서, 시장 구조론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 경쟁이랑 완전 반대편에 서 있는 게 독점입니다. 네. 기업이 하나, 판매자가 하나 있어 가지고 시장 어 파워, 그러니까 마켓 파워를 혼자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판매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한 명의 판매자가 "나 이거 200원 받을래." 갑자기 시장 규정이 100 원이었는데 "나 200원 받을래." 한다고 해서 가격이 안 바뀐다는 거죠. 모든 소비자들은 그 200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한 개의 물건도 사주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그냥 팔지 않겠다. 예, 자기의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빠져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매자 균형 가격으로 다시 자신의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두 번째 완전 경쟁이 꼭 필요한 조건, 소비자와 판매자가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걔네들 개별적인 어떤 경제 선택이 시장 균형 자체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다른 말로 가격 수용자다, price taker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정은 시장 가격에서 소비자는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고 판매자는 원하는 만큼 팔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시장 균형에 있는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지금 공급해 줄 엄청나게 많은 공급자가 존재하고 있어서 내가 소비자다. 그러면 100 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럼 내가 100원 주면 내가 원하는 만큼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물건이 많이 필요가 없잖아요. 기본적인 수요에 대한 이론을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물건이 주는 기쁨, 두 번째 소비에서 받는 기쁨, 세 번째 추가적으로 한 물건을 더 샀을 때 받는 행복감, 이런 것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무한정 사지는 않을 겁니다. 이 경제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소비자들, 엄청나게 많은 소비자들도 영원히 많은 물건을 사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 수요를 형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 공급을 형성했을 때 만나는 균형점에 다다른다. 그 이면에는 네, 가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공급자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고 소비자는 어떤 가격이 이해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소비자 판매자와 연결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면 엄청나게 많은 추가적인 어떤 수요자가 발생할 거고, 그리고 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면 공급자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거다. 얼마든지 가격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거다. 신축성 있게 움직일 거다라는 측면에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그래야 가격이 엄청나게 신축적이어야 균형에 빨리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균형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에서 요 세 가지 가정들 아주 중요합니다. 동일적인 상품이 거래된다. 무수히 많은 소비자 공급자가 있어서 개별적인 경제 주체들, 소비자와 공급자는 프라이스 테이커다. 가격 수용자다. 시장 가격에서 소비자는 남이 어떤 물건을 사 갔다고 해서 내가 살 수 없는 품귀 현상,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공급자도 얼마만큼 자기가 만들기만 만들면 그 가격에 얼마든지 팔 수 있다라는 가정들이 먼저 돼 있다. 수요와 공급 기본적인 모형을 할 때 완전 경쟁에 대한 가정들이 돼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바로 수요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요량. 우리 여기에서 수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수요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를 구분해서 써야 된다는 거. 수요 하면 demand죠. 수요량 하면 quantity demanded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 수요와 수요량의 차이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수요랑 수요량이랑 막 이야기하면 완전히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요라고 하면 수요 곡선 자체를 의미한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요량 자체는 수요 곡선 위에 한 점들이 나타내고 있는 X축, 그러니까 수평축에 해당되는 숫자들, 그걸 수요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량, 어떤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 이거 수요량에 관한 표를 만든다면 수요량에 대한 표가 되겠고, 어떤 재화 가격과 수요량, 요거의 관계, 관계에 나타나는 표는 수요표죠. 수요. 근데 거기 전에 수요와 수요량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다. 수요량은 뭐다? 주어진 가격에서 그 개별적인 경제 주체, 소비자던가 아니면은 시장 수요라면 시장 전체의 수요량을 합해 놓은 것. 그게 양입니다. 퀀티티가 말해주는 양. 수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상품에 대해서 각각 주는 가격에 대해서 어떤 만큼의 수요량을 대응하고 있는지 그걸 다 모아 놓은 것을 수요라고 얘기하고 뭐 디맨드 커브 자체를 수요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수요와 수요량에 대한 단어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수요의 법칙입니다. Law of Demand. 수요의 법칙. 수요의 법칙. 수요의 법칙이 뭡니까? 수요의 법칙은 뭐 고등학교 때도 사회과 과목에서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나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뭐 경제학에서 모형을 다룰 때 이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세트리스 페리부스라고 라틴어로 미국에서도 많이 쓰는데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P가 프라이스가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 Q 수요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수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를 주체로 놨죠? 프라이스를 주체로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causal relationship 인과관계를 얘기할 때 주어와 목적어가 뭔지, 주어와 객체가 뭔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듯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치고 다른 어떤 뭐 관련을 줄 수 있는 수요에 연관을 줄 수 있는 건 그대로야. 근데 만약에 가격이 변했어. 가격이 어떻게 됐다? 가격이 상승했어. 그럼 수요량은 어떻게 변한다고? 감소한다. 이런 거죠.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1,500원에 뭐 하루에 한 잔 정도 먹을 용의가 있고 맨날 꾸준히 사 먹습니다. 라고 치죠. 그런데 갑자기 그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2,000원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제가 예전만큼 하루에 한 잔 사 먹을까요? 하루에 한 잔 사 먹던 걸 이틀에 한 잔을 사 먹는다거나 뭐 3일에 3잔을 사 먹어야 되는데 3일 동안 2잔을 사 먹는다거나 그렇게 수요량을 줄인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가격이 상승할 때 그들의 수요량을 감소시킨다. 그런 이런 것들은 이제 현실에서 계속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목격을 하고 그거는 거의 일반적으로 맞는 일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법칙으로 정의하기 시작한 거죠.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causal relationship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인과관계까지는 아닌데 두 변수, 상품 가격과 수요량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수요를 더 많이 하겠죠. 더 많이 살 유인이 생기겠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떨어지고 가격이 감소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많이 들어본 얘기,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price와 quantity demand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우리 뭐 중학교 때부터 해봤지만 이거를 선형의 관계로 쉬운 직선의 관계로 생각을 해본다고 합시다. 이게 0이고 얘가 Q고 얘가 P다. 그러면 P가 감소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네. 우하향하는 디맨드 곡선. 이게 수요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얻는 거죠. 근데 각각에 상응하는 요 Q 값들 이게 수요량이 되겠죠. 수요량이 P 0에서 P1으로 가격이 감소했을 때 수요량 자체는 증가한다. 그러면 P가 감소하면 Q가 증가한다. 이런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조건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법칙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람 아닌 수요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법칙, 그런 현상을 수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려보면 우리가 금방 그렸죠. 어떤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수요 곡선이라고 하고 금방 앞에서 제가 그려봤습니다. 그럼 개별 수요 곡선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아까는 곡선이라고 말해놓고 커브라고 얘기해놓고 직선을 그렸지만 곡선이 직선까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듯이 우하향하는 개별 수요 곡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면 또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인과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가격이 증가할 때 수요량은 감소한다. 가격이 감소할 때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를 인과관계 또는 causal relationship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한 명이 P의 변화가 Q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우리 기본적으로 수학적으로 볼 때 함수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함수 생각해 보면 X의 변화가 Y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쓰냐? Y는 function of X 이렇게 쓰죠. 보통. 그런 경우에 Y는 축이 수직축입니다. 그리고 X는 축이 수평축이죠. 보통 여기다 X, 그러니까 여기다 X 쓰고 수평축에다 X 쓰고 여기다 Y 쓰고 함수 그리라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이게 fx죠. 그러면 얘가 causal variable입니다. 또는 독립변수라고 그래서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거에 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왜 P가 수직축에 놓여 있지? P가 X축에 놓여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논리이고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그린 게 아니라 어떤 경제학자가 처음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경제학의 어떤 뭐 관습처럼 돼 있는 거죠. 지금 와서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먼저 경제학을 공부했고 이렇게 꾸준히 써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수요 법칙, 공급 법칙 할 때 프라이스 자체, 가격 자체가 독립 변수 또는 인거 변수이고 수요량, 공급량 그 자체는 종속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축을 바꿔놓고 쓰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제 시험에 그릴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P가 수직축에 그리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나중에 우리가 균형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 수학적인 모형을 가지고 와서 균형점이 어디에서 결정될 건지 균형 공급량이랑 균형 가격을 구해보라 라는 질문이 있으면 연립방정식 풀어서 풀면 돼요. 근데 그 이후에 변화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 함수가 바뀌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말이죠. P와 Q에 대한 정리,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해서 그려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학적인 모형을 풀거나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고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P가 수직축이다. P가 수요량이나 공급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예, 독립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P를 우리가 수직축에 그린다라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별적인 수요 곡선 다음으로 시장 수요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시장 수요. 시장 수요는 각 가격에서 시장에 있는 모든 수요자의 개별 수요를 합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합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각 가격에서 시장에 있는 모든 수요자의 개별 수요량을 합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더하냐? 수평으로 다 더하는 거야. 주어진 가격에서. 가격 100원에서 첫 번째 수요자는 1만큼 수요량을 결정을 했고, 두 번째 수요자는 2만큼, 세 번째 수요자는 100만큼. 그러면 가격, 뭐 정해진 그 가격에서 1과 2와 100을 더해서 시장 수요가 결정된다라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 개별 수요 곡선을 봐야 되고, 개별 수요 곡선을 시장에 참가한 모든 수요자들의 수요량을 주어진 가격에서 더한 것. 그럼 여기 P축이 있을 거고 Q가 있을 텐데, 주어진 P에서 각각 해당하는 수요 곡선에 나와 있는 수요량들을 더하면 시장 수요가 된다라는 거. 모든 시장에 참여한 수요자들의 개별 수요량을 각각 주어진 가격에서 더한 것. 그게 시장 수요가 되겠고요.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더해서 구해낸다. 한 재화의 시장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고 다른 요인들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그려보자. 그러면 여기서 individual quantity demand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몇 개나 될까요? 이게 10이고 15면 이게 5쯤 되겠네요. 그죠? 여기 양이 5쯤 될 거고 여기가 뭐 20이라고 할게요. 가격이 20. 이게 일반적인 수요자입니다. individual quantity demanded. 가격 20에서 20이라는 가격이 있으면 얘가 5개 소비하겠다라는 수요 곡선 위에 한 점이 있죠. 수요량은 5, 가격은 20. 이 지점에서 보통 수요를 하는데 시장에서 시장 가격이 20이라고 했을 때 시장 가격이 20이라고 했을 때 이게 1,500의 시장 수요량이 결정이 됐네요. 그 가격이라면. 이걸 어떻게 더했느냐? 얘 같은 사람이 300명이 있는 거예요. 얘 같은 사람이 300명이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주어진 가격에 똑같은 얘와 비슷한 선호를 가진 사람, 가격 20에서 5를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 수요하려는 수요자들이 300명이 있으면 이 개별적인 똑같은 선호를 가진 사람들의 시장 수요가 될 거고 그 시장 수요량은 300을 곱해서 요런 곡선이 300개가 다 있는 거죠. 그럼 20개면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해서 300번을 하면 1500이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양은 되게 이제 300개가 축소된 모양으로 스케일만 300배가 된 거죠. 여기 스케일 자체가 X축, 수평축 자체가 300배가 된 겁니다. 그렇게 개별 시장 수요가, 개별 수요가 수평합으로 주어진 가격에 대한 개수의 합으로 나타나는 시장 수요를 우리가 도출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조금, 이거는 다른 모양이죠. 다른 모양입니다. 이제 첫 번째 수요자, 컨슈머 1. 첫 번째 수요자는 가격이 50일 때, 나는 하나도 소비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가격이 0이 될 때 나는 100개를 소비할 용의가 있어. 수요할 용의가 있어. 이제 직선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비자, 컨슈머 2는, 가격이 100이라면 내가 안 살 건데, 99라면 1을 사고, 98이라면 2를 사고, 이래서 쭉 내려와서 가격이 0이라면 200개까지 소비할 용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이것도 2분의 1이네요. x가 2 움직일 때, y가 1만큼 감소했으니까. 둘 다 2분의 1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높을 때 얘는 컨슈머2는 소비하기 시작했고,
가격이 낮을 때 컨슈머 1은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 상품에 대해서 컨슈머 2가 훨씬 더 높은 선호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겠네요. 그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자면 이렇다라는 거죠. 가격이 100일 때 0이니까 요거 두 가지 합해 가지고 0 더하기 0 하면 0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요 모양. 이 컨슈머 1은 전혀 행동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100에서 50까지 떨어질 때. 근데 컨슈머 2는 요렇게 행동하고 있죠. 이렇게 소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요 구간 정확히 여기까지 구간과 일치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0이죠. 0에다가 이거 더한 게 시장 수요로 나타나니까.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고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수평적으로 더하고 있는 거죠. 수평적으로.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량들을 더해서 시장 수요가 결정됩니다. 거기다가 요 파트를 보면 이제 100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0 밑으로 가면 얘 컨슈머 1도 1번 소비자도 소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각각 더하면 요거보다 2배로 늘어나게 되겠죠. 기울기가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늘어나는 양 자체는 똑같습니다. 근데 두 개를 합하니까 기울기가, 그러니까 수요량 자체가 2배로 빨리 늘어나게 되고 그럼 기울기가 더 평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모양을 가지게 된다. 요런 직관적인 이해를 주기 위해서 다른 좀 더 복잡한 예죠. 복잡한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의 수평합이다. 네, 요 사실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은 수요 곡선의 이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수요 곡선의 이동. 수요 곡선의 이동이라는 건 다시 얘기해서 수요 곡선을 우리 쉽게 그냥 수요의 이동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자면 수요의 증가, increase in demand. 수요의 감소, decrease in demand. demand라고 얘기하면 그 수요죠, 수요. 그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는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였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양이고 수요량이고 가격이죠. P, 수요 곡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가격이 이렇게 P0에서 P1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 수요 곡선상에서 수요량이 바뀝니다. 그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요 곡선의 이동이 아니죠. 수요의 증가와 수요 감소가 아닙니다. 뭐를 의미하느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것, 수요 곡선의 이동, 이게 수요의 증가와 수요의 감소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수요량과 수요에 대한 단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다. 네, 수요의 증가 얘기하면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거다. 수요 감소,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왼쪽 오른쪽이 가장 중요한 텀입니다. 제가 다음에 또 강조를 하겠지만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감소하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각각 주어진 가격에서 증가한다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수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한 거죠. 가격과 무관하게 수요를 증가시키는 변화,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이게 시프트를 의미한다. 커브의 시프트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요를 움직이는 거, 수요를 움직이는 변수들이 어떤 게 있냐? 뭐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네요. 소득, 연관자의 가격, 취향, 미래에 대한 기대, 구입자의 수. 아까 우리 시장 뭐 수요 하면서 아까 300명 얘기했죠? 갑자기 인구가 늘었어요. 300명에서 1000명으로 인구가 늘었어. 그러면 아무 다른 조건들이 다 일정하다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다른 부분들 다 일정한데 사람들이 월 소득이 2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소득이 3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죠. 다른 조건들, 가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연관제 가격, 뭐 연관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걸 연관제라고 하냐 하면
만약에 나는 커피를 마시는데 꼭 설탕과 크림을 섞어서 먹는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설탕하고 크림을 꼭 같이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크림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커피 소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크림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나 다 똑같이 먹어야 되는데 크림 가격이 올라가서 크림을 그만큼 많이 살 수가 없어. 그러면 크림의 수요량을 줄이겠죠. 크림의 수요량을 줄인다는 건 또 뭘 의미하느냐. 쓸 크림이 없기 때문에 커피를 못 먹는 거죠. 커피의 가격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품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커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연관제가 되는 거죠. 크림이 커피에 대한 연관제고 그 연관제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취향. 어 뭐 이제까지는 내가 사과를 엄청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과가 싫어졌어요. 물렸어. 그러면 사과에 대한 가격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사과에 대한 수요를 줄이겠죠. 소비 자체를 줄이겠죠. 내 취향이 변해서 더 이상 사과를 좋아하지 않아. 사과의 개인적인 수요가 줄어든다.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기대. 내일 당장 뭐 석유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휘발유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합리적인 소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미래에 대한 기대가 확실하다면 얼마나 뭐 확률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내일, 내일 진짜 오를 거다. 그럼 오늘 당장 차를 몰고 가서 내 자동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어야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 지금 휘발유 가격이 변하지 않았는데 미래에 대한 가격을 예측을 함을 통해서 오늘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변수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5개를 예로 들었지만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뭐는 아니다. 그 상품 자체의 가격이 움직이는 것은 수요량만 변화시킬 뿐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수요량과 수요에 대한 구분 한 번 더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수요가 어떻게 움직일지 잘 고민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를 다 이해를 잘하면 다음번 공급에 대한 얘기라든가 시장 균형에 대한 얘기는 그냥 네,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각각을 좀 설명해 놨어요. 소득, 정상제, 열등제. 소득에 대해서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거를 측정할 때 두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으로는 다른 거 다 일정하다고 쳤을 때 스트레스 페리부스 어썸션을 해서 내 소득이 늘었어요. 소득이 늘면 소비를 더 하겠죠.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거를 다름 아닌 노멀 굿이라고 해요. 정상제예요, 정상. 소득이 오르면 수요를 더 한다. 수요 곡선이 소득이 올라감을 통해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정상제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소득이 증가를 했는데 어? 수요가 감소됐어. 이런 예를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패스트푸드. 우리나라의 패스트푸드는 좀 다르지만 미국에는 확실히 패스트푸드가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좀 고급화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 내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라면이라고 하면 훨씬 더 좋겠다. 내가 학생이라서 돈이 없어서 소득이 낮아서 하루에 한 끼를 라면을 때웠어요. 근데 어느 날 취직을 했어. 그러면 라면은 소득이 늘어나면 라면 소비를 더 늘릴까요? 아니죠. 라면 대신 다른 레스토랑 음식점에 가 가지고 국수를 사 먹는다거나 칼국수를 사 먹는다거나 그런 다른 면 음식을 소비하게 될 겁니다. 그런 현상을 가지는 내가 소득이 늘어날 때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으로는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대 현상을 가지는 그런 상품들이 있더라. 그게 열등들. 소득에 따라서 수요 곡선이 어떻게 움직인다?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열등제는 그 반대 현상을 보이더라. 특징적인 소득에 영향을 받는 수요,
우리가 두 가지 분류, 두 가지 재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상재와 열등재. 다음은 연관재입니다. 연관재는 두 가지 연관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도 약간 설명을 했었는데 그 중에 대체재와 보완재. 대체재라는 건 뭐냐? 한 재화 대신에 다른 재화를 소비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와 차, 뭐 커피 없으면 나 차도 좋아하고 차도 자주 마셔.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커피 가격이 올랐어. 커피의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그쵸?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의 수요량이 줄어듭니다. 커피의 수요량이 줄어들면 커피 수요를 대신해서 뭔가 다른 걸 소비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차의 수요 자체, 차의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차의 수요가 증가한다. 요런 연관관계를 가진 두 상품을 대체재라고 하는 거죠.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커피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커피의 수요량, 소비량,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이게 뭐라고요? 수요의 법칙. 그쵸? 수요의 법칙. 그 상품의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쵸? 수요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커피의 수요량이 감소하면 커피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거에 대한 소비 더 하고 싶다라는 거죠. 아, 커피를 마셨으면 좋겠는데 커피 가격이 올라가지고 더 이상 사 먹지를 못하고 어떻게 할까? 상대적으로 싼 커피 가격이 올랐으니까 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싸졌죠. 그럼 아니면 가격이 그대로 있더라도 그만큼 소비 못하는 부분을 차 수요를 올릴 것이다. 그러면 차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죠. 차 수요에 영향을 준 놈은 중간을 거쳤지만 직접적으로 생각해 보면 커피와 차의 상관관계는 커피 가격이 올라가면 차 수요가 증가한다. 그렇죠? 요런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상품. 가격과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가 양의 관계. 가격이 올라갔을 때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관계에 있는 상품을 대체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완재. 다음으로 보완재. 보완재의 좋은 예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아까 잠깐 설명했던 것도 보완재에 관한 설명이 될 수 있죠. 내가 커피를 마실 때는 항상 설탕과 프림을 같이 먹는다. 그럼 여기서 다시 커피 얘기를 해보죠. 커피와 설탕. 나는 설탕 꼭 넣어서 먹어. 커피 마실 때 꼭 설탕이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커피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커피의 수요량은 다시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감소를 하겠죠.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죠? 커피의 수요량이 감소하면 설탕은 그만큼 소비하겠느냐. 커피랑 설탕이랑 꼭 같이 소비를 하는데 커피의 수요량이 감소했어. 소비량 자체가 감소했어. 요거 커피 가격과 커피 수요량에 관한 관계는 수요의 법칙이지만 지금 설탕 수요 같이 감소하죠. 커피랑 설탕이랑 같이 수요하는데 커피를 적게 소비하니까 설탕도 같이 적게 소비할 것이다 라는 거고, 이 관계를 보면 가격과 커피 가격과 설탕 수요 관계가 음의 관계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음의 관계를 가지면 그 두 상품의 커피와 설탕과의 상품의 관계를 우리 보완제라고 일컫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알아야 다음에 쉽게 대체재 관계에 있으니까 이런 양의 변화를 보이겠네. 아, 양이다 음이다 자꾸 헷갈린다. 그러면 따져보시면 되죠. 이렇게 써서. 커피 가격과 커피 수요량의 관계는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거기와 관계에 있는 연관제의 카테고리는 어떻게 나눌 것이냐 살펴보면 되겠죠. 그렇죠? 살펴보면 됩니다. 커피와 차는 대체하는 상품이고 커피와 설탕은 같이 먹는 보완적인 상품이다. 그 뜻만 제대로 알 수 있으면 관계를 찾아내는 거는 그렇게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어떤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까라는 이제 고민을 해볼 때
참 많이 응용될 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쪼끔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보자라는 거죠. 응용 뭐 연습 문제 같은 응용 부분입니다. 담배 소비를 감소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과 하나는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 소비를 담배 가격과 수요량 그러면 담배 가격을 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인제 텍스를 부과하는 거죠. 그죠? 텍스를 부과해 가지고 가격을 직접적으로 올리면 수요량이 여기서 여기로 감소를 하겠죠. 가격이 뭐 여기서는 4 달러에서 8 달러로 올리면 어떤 현상이 보일까? 근데 이제 이것보다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은 세금을 꼭 항상 매긴다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금연 정책에 대한 방법으로는 요 방법이 더 좋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흡연 억제 효과에 있어서. 어떤 거요? 억제 정책에 따른 수요 곡선을 이동을 시키는 거죠. 가격에다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데다가 뭔가를 바꾸는 겁니다. 뭐 요즘 행동경제학에서는 너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은근히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게 유인을 주는 거죠.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어떻게 주냐? 여기는 금지를 해야 되니까 장려하는 거 말고 억제를 시켜야 되겠죠. 네. 그럼 뭐 한 가지 예로 담뱃값을 그림을 사진을 붙여 놓는 거죠. 그러고 경고구문 쓰고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러면 어떤 그 선호가 바뀜으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건 뭐라고요? 수요의 법칙. 맞죠?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 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세금을 매김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정책들은 수요의 변화를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낮추려고 하는 억제하려는 정책이다 보니까 요런 정책들을 필 수 있다라는 거를 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제 뭐 우리 수요 곡선 그려 보고 수요 법칙 생각해 보고 수요 곡선의 이동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잠깐 마치고요. 또 뭐 추가적으로 제가 다음 부분 2 편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